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소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인문학 편지, 다산의 철학입니다. 지은이 윤성희, 출판사 포르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가치의 가치. 하규가 떠날 때 노자 삼아준 가게. 집안에 아직 따로 살림을 나지 않은 둘째 아들 중에 터아치나 텃밭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은 마음속으로 나중에 제 몫의 토지를 얻으면 마음을 다해 경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사람의 성격의 경향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자기 형의 농원을 보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제 농원도 보살피지 못한다. 너는 내가 다산에다가 연못을 파고 축대를 쌓고 밭을 가꾸는 일에 마음과 힘을 다 쏟던 것을 보았을 것인데 그것이 앞으로 그것들은 내 것으로 만들어 자손들에게 전해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겠느냐. 진실로 타고난 성격이 그것을 좋아해서 한 것이어서 내 땅, 네 땅의 구분이 없었던 것이다.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000여 명을 넘나들던 2020년 12월 씁쓸한 사진 2장을 보게 됐다. 확진자가 떠난 치료센터 모습이라는 제목이 붙은 사진이었다. 연수원처럼 생긴 방은 온갖 쓰레기로 가득했다. 침대며 책상이며 바닥까지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고 분류라도 제대로 좀 해두고 갔으면 좋았을 것을 어쩜 자기 집 아니라고 이러고 갈 수 있나 싶었다. 이기적인 그들의 행동을 보며 내 것과 남의 것을 가리지 말고 살피라는 다산의 편지가 떠올랐다. 다산이 두 아들에게 가게로 전한 편지에는 과수원과 채소밭을 가진 어느 집안의 이야기가 있다. 그 집안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과수원과 채소밭은 큰아들의 몫이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밭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작물을 키우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마도 앞으로 자기 몫의 땅이 떨어지면 자기 땅의 과일이나 채소만 잘 가꾸어 보려는 심산이었던 것 같다. 그런 모습을 보고 다산은 그게 다 사람이 타고나는 성품이라고 말했다. 동생에게 자기 몫의 과수원이나 채소밭이 생기면 열심히 가꿀 것 같지만 무언가를 가꾸고 키우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성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형의 과수원을 잘 살피지 못하는 동생은 자신의 과수원이 생겨도 잘 살피지 못할 것이라는 게 다산의 생각이었다. 그러면서 다산은 자신이 강진의 밭을 어떻게 가꾸었는지 알려준다. 연못에 축대를 쌓고 채소밭을 가꿀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엉망으로 방치된 땅을 잘 가꾸어 보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자신의 본성이 그런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지 내 땅과 남의 땅을 따져가면서 한 일이 아니라고 말이다. 다산은 가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다. 남의 땅에서 자라는 채소야 말라 죽든 말든 내 땅에서 자라는 채소만 잘 자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다산의 이런 정신은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고통도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1809년 벼슬에 있는 김이재에게 쓴 편지에서도 이런 마음이 잘 드러난다. 1809년 6월
강진은 오랜 가뭄으로 모든 것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입춘 이후에 세 차례 먼지를 적실 만한 비만 내렸을 뿐 5월 이후 40일이 지나도록 구름 한 점 없이 해만 쨍하고 바람마저 뜨거웠다. 밤사이 이슬도 내려앉지 않는 날이 계속되자 벼는 물론이고 모든 식물과 과일이 타 죽었다. 샘물과 개천이 말라붙어 물을 구하기도 힘들었다. 굶주림에 목마름까지 해결하지 못한 백성들이 죽어나갔고 길가에 버려진 젖먹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늘었다. 강진에 있는 논 17은 모내기도 하지 못했고 그나마 모내기를 한 논도 싹이 말라붙고 붉은 땅이 드러나 가을이 된다 해도 수확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모든 농작물이 타들어가 돈이 있는 사람도 곡식을 구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료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저 산속 깊은 곳으로 가 저 혼자 더위를 피하고 아전들을 풀어 백성들이 비축해 놓은 식량을 수색하게 했다. 사찰을 덮치고 상인들이 파는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 가기도 했다. 백석에 곡식이 있는 사람에게 천전의 뇌물을 요구하고 10석의 곡식을 가진 자에게는 100전의 뇌물을 달라 겁박했다. 재난에 대비해 세금을 거뒀던 곡식의 실제 양은 장부에 적힌 양과 맞지도 않았다. 아전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야금야금 가져간 탓이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다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자신도 상수리를 주어 끼니를 채우던 탓에 음식을 나눌 수는 없었으나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 관료들이 각성하게 하는 것도 함께 살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 관료들이 각성하게 하는 것도 함께 살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백성을 생각하던 다산의 마음을 애민정신이라 말하지만 그 바탕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원했던 다산의 너른 마음이 깃들어 있다. 계급을 나누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경계를 세우고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살기를 원했던 것이다. 함께의 가치를 전하려 했던 다산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몇 년 전 한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5명의 아이가 달리기를 하기 위해 출발선 앞에 섰다. 곧 출발 신호가 떨어졌고 5명은 힘껏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독 작아 보이는 한 아이는 앞으로 달려가는 친구들을 따라잡지 못했다. 그는 연골이 자라지 않는 연골 무형성증을 앓고 있었다. 114cm의 키를 가진 아이는 자신보다 30cm 이상 더 큰 친구들을 이길 수 없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었다. 친구들은 이미 결승선 근처에 가 있었다. 그런데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던 친구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반대로 달리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더니 뒤처진 아이 곁으로 와서 손을 잡는 게 아닌가. 5명의 친구들은 그렇게 손을 잡고 나란히 결승선에 도착했다. 아이는 그날 태어나 처음으로 손등에 1등 도장을 받았다. 함께하는 1등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친구들 덕분이었다.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상처로 남을 뻔한 운동회의 기억을 행복으로 바꿔주고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수십 톤에 달하는 지하철도 밀어붙인다.
그리고 시커먼 기름에 뒤덮여 죽어가는 바다도 살려낸다. 태안 앞바다에 유출된 12,547km의 기름을 걷어내고 닦아냈던 사람들처럼 말이다. 이런 사람들은 내 것과 네 것의 경계를 허물고 연대의 손을 잡는다. 사람과 사람은 물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자연의 모든 것도 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어쩌면 남과 손잡는 일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른다. 내가 왜 남까지 생각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 다산의 편지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 방치된 남의 밭까지 가꾸고 고통받는 백성의 실상을 알려 함께 잘 살기를 원했던 다산의 편지를 말이다. 경계를 허물고 손을 잡고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학연에게 보여주는 가계. 나는 지금 중풍이 심해 사지를 쓰지 못하고 있으니 증세를 냉정히 따져보건대 오래 살 것 같지 않다. 다만 평소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몸을 해치는 일이 없다면 어쩌면 조금 더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미리 정해놓는 것이 제일 좋으니 내가 이제 그 점을 말해주겠다. 옛날의 예법에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은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선산에 들이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는 제 몸을 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순자는 따로 죄인들에게 적용하는 상례를 두었으니 모욕을 주어 경계를 하고자 한 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죽는다면 여기에 묻어야 하고 나라에서 죄명을 씻어주거든 그때 비로소 반장할 수 있다. 너희가 예의 뜻에 통달하지 못하여 나의 유언을 어기려 한다면 어찌 효라고 하겠느냐. 어쩌다 행여 은혜를 입어 뼈라도 선산에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죽음은 슬펐지만 그 반장은 영화로워서 이 나라의 사람들이 오히려 죽은 뒤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 또한 길 위에서 빛나지 않겠느냐.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생각해서 삼가 내 말에 정성을 다해 따르도록 하여라.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다. 인생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러나 언젠가는 닥칠 죽음을 향해 걷는 것일지도 모른다.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전진하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외면하고 산다. 마치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오랜 시간을 유배지에서 보냈던 다산은 늘 죽음을 생각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신경통과 중풍으로 심한 통증이 찾아오자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 자신이 유배지에서 죽으면 어떻게 할지 당부하기 위해서였다. 다산은 아무래도 자신이 오래 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고백한다. 건강에 신경 쓰며 무리하지 않으면 조금 더 살 수 있겠지만 세상 일이란 알 수 없으니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겠다며 당부할 내용을 적는다. 먼저 만약에 자신이 유배지에서 죽는다면 유배가 풀릴 때까지 시신을 유배지에 두라고 이른다. 예부터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은 몸을 삼가지 못했기 때문에 선산에 묻지 않았으니 자신의 시신도 죄명이 씻기고 난 후에
고향으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것이 예이니 유언을 어기지 말고 꼭 지키라고 당부한다. 혹시라도 은혜를 입어 고향의 뼈를 묻을 수 있다면 자신의 죽음이야 슬픈 일이겠지만 단장하는 것은 영화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다사는 자신이 죽은 후에 죄명이 씻긴다면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될 테니 마땅히 조용히 생각하여 따르라고 당부한다. 다산의 이 당부는 지켜지지 않았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산은 이 편지를 쓰고 26년을 더 살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산이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늘 죽음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특히 환갑이 되던 1822년에는 무덤 속에 넣는 묘지명을 직접 썼다. 묘지명은 망자의 일대기를 적는 것으로 묘의 주인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대개 세상을 떠난 이의 가족이 망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들에게 부탁해 썼으나 다사는 자신이 직접 썼다. 그것도 2가지 버전으로. 다산의 묘지명은 일대기를 소상하게 적은 집중본과 간략하게 적은 광중본이 있다. 집중본은 문집에 싣기 위해서, 광중본은 무덤에 넣기 위해서 썼다고 전해진다. 매 순간순간 죽음을 준비했던 다사는 묘지명과 함께 장례 절차에 관한 편지도 남긴다. 자신이 원하는 장례식의 모습을 손수 남긴 것이다. 미국에도 다산처럼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준비하자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 요리사 겸 자유기고가인 마이클 헵이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하며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임을 이끄는 단체인 데스 오버 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식탁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나눠 먹으며 세상을 떠난 고인을 추억하고 내가 바라는 죽음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임종을 맞이할 때 내 곁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나는 어디에서 생의 마지막을 마감하고 싶은지, 내 장례식의 모습은 어떠하길 바라는지 미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누군가는 자신이 죽어갈 때 자녀들이 꼭 함께 있기를 바라고, 누군가는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생을 마감하길 바라고, 누군가는 내 장례식에서 친구들이 신나는 노래를 불러주길 바란다. 그러나 나에게 이런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다. 내가 직접 말하거나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이다. 한 번도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기 때문에 내일도 살아가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뉴질랜드에는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하며 자기가 들어가 누울 관을 직접 짜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관짜기 클럽의 회원들로 목수 출신 회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과 함께 묻힐 관을 만든다. 완성된 관은 장례식장에 맡겨두거나 집으로 가져가 책장이나 포도주 저장 공간으로 활용한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가올 죽음을 가까이 두고 죽음을 미지의 공포가 아닌 언젠가 통과해야 할 삶의 과정으로 만든다. 그런가 하면 가나에서는 장례식이 비통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깨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관을 어깨에 메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 사이에서 관짝 소년단으로 유명한 이들은 망자가 누워있는 관을 어깨에 메고 춤을 춘다.
이는 망자가 현세의 고통에서 벗어났음을 축하하는 의미로 장례식 분위기를 축제와 같이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 장례식은 엄숙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깨지는 순간이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상상해보자. 죽음을 맞이한 나의 장례식이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나는 어떤 모양의 관 속에 누워 있을까? 살면서 나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했던 물건 모양의 관은 어떨까? 만약에 관짝 소년단이 내 관을 어깨에 쥐고 춤을 춘다면 어떤 음악을 BGM으로 선곡할까? 내친 김에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내 시신은 어디로 가야 할까? 땅속에 매장될까? 화장터로 가서 납골당에 보관될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시신이 갈 수 있는 곳은 땅이나 납골함 뿐이었다. 그러나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죽은 뒤 우주로 날아가 별과 함께 지내거나 다이아몬드가 되어 사랑하는 가족의 몸에 머물 수 있다. 아니면 인간 퇴비가 되어 정말로 한 줌의 흙으로 되돌아가거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유는 잘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다.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다 보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후회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고 이야기한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삶을 누릴 자격은 충분하다. 그러니 내게 허락된 시간을 즐기며 언젠가 닥칠 죽음도 조금씩 준비해보자. 살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나만의 비법이 될 것이다. 용서하는 용기를 가질 것. 하규가 떠날 때 노자 삼아준 가게. 둘째 형님은 나의 직이셨는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오직 국량이 작은 것이 흠이다 하였다. 나는 네 어머니의 직위인데 전에 말하기를 내 아내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오직 아량이 좁은 것이 흠이다 하였다. 너는 나와 네 어머니의 자식이니 아무래도 온갖 독충도 받아들이는 살림처럼 넓은 도량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만 그렇다고는 해도 너는 너무 심하다. 이치로 볼 때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아야 마땅한데 끝내 이와 같으니 티끌같이 하찮은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정도일진데 하물며 넘실넘실 일렁이는 만경 창파처럼 온갖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도량의 근본은 용서에 있다. 용서를 잘 해낼 수 있다면 좀도둑이나 반란을 일으킨 무리도 차마 넘길 수 있을 것인데 더구나 여타의 일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 한낱 좀도둑에 불과하던 그를 개과천선시킨 사람은 미리엘 주교였다. 자신의 은접시를 가지고 도망갔다 잡혀온 장발장에게 은초 때는 왜 가져가지 않았느냐며 그마저 선물로 안겼던 사람 말이다. 장발장은 미리엘 주교의 큰 도량에 감격해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한다. 미리엘 주교 입장에서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을 뿐이겠지만 그의 행동은 장발장의 영혼을,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단초가 되었다. 아버지 다산도 두 아들에게 이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다. 용서하며 도량을 넓히라고 한 것이다. 1810년 다산은 하규에게 가계로 남긴 편지에 도량을 넓히라는 글을 쓴다. 하규의 속 좁음이 걱정되었던 탓이다. 다산은 둘째 형 정약전에게 헤아리는 마음이 좁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형이 보기에 아우 다산은 특별히 흠잡을 곳이 없었지만 오직 헤아리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 흠이었다. 다산은 자신을 잘 알고 있는 형이 해준 말이니 이것이 틀림없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아내도 그런 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만 속이 좁으면 괜찮은데 부인까지 그런 성품이니 그 사이에서 태어난 하규는 오죽할까 싶었던 것이다. 다산은 하규가 마음을 넓게 쓰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규의 마음은 해도 너무 좁았다. 이치로 봤을 때 그래도 아버지보다 나은 모습이어야 하는데 티끌처럼 작은 것에도 발끈하며 화를 냈다. 다산은 워낙에 성미가 급한 하규가 작은 것에 욱하지 않고 독충을 감추어주는 숲처럼 많은 것을 포용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도량을 키우라는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에는 숨어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1808년 4월 20일 하규는 아버지 다산이 머물고 있는 강진으로 내려왔다. 아버지와 함께 공부를 하기 위함이었다. 초당에 머물며 아버지의 제자들과 함께 공부를 하던 하규는 1809년 2월 3일 강진을 떠나 흑산도에 있는 둘째 큰아버지 정약전을 만나러 길을 나섰다. 하규와 함께 강진으로 내려오려고 준비하다 세상을 떠난 정약전의 아들 학초를 대신한 걸음이었다. 하규는 배를 타고 9일 만에 흑산도에 도착해 38일 동안 정약전과 함께 보냈다. 흑산도 곳곳을 구경하기도 하고 정약전과 마주 앉아 공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3월 21일 흑산도를 떠나 3월 24일에 다산에 도착했다. 장장 52일에 걸친 긴 나들이였다. 하규는 흑산도에 머물면서 틈틈이 일기를 적었다. 이것이 그의 문집 운포유고 중에 부해기로 남아있다. 하규와 한 달 이상을 함께 보낸 정약전은 하규가 떠나고 난 후 정약용에게 편지를 보낸다. 하규의 지식과 학문이 보잘것없는 것은 아니나 마음이 좁고 성미가 급해서 막힘이 생긴다는 내용이었다. 정약전은 다산의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병통에 대해 알고 있었다. 큰아들인 하견은 거칠고 사나운 것이 병통이고 하규는 방정맞고 성미가 급한 것이 병통이었다. 다산에게 들어 익히 알고 있었으나 하규와 함께 지내다 보니 그의 병통이 너무 잘 드러났던지 다산에게 편지로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다. 다산은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병통을 두루 갖고 있었다. 형인 정약전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산에게 원고만 쓰느라 이를 놓치지 말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행동으로 보여 하규의 병통을 고치라 일렀다. 이 편지를 받은 다산이 얼마나 많은 모범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형의 말을 기억했던 것 같다.
하규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노잣돈 삼아준 가게에 도량을 키워야 한다는 글을 쓴 것이다. 아버지 닮아 성미가 급하고 마음이 좁은 것까지는 이해하겠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로 도량을 키우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었다. 용서하면 물건을 훔친 사람이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까지 끌어안을 수 있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저절로 이해하게 된다는 가르침이었다. 여기에서 다산이 말한 용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헤아려 이해하는 것까지를 포함했다. 내가 남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베푸는 마음이 다산이 생각한 용서였던 것이다. 다산이 생각한 용서에 대해 잘 알려주는 일화가 있다. 다산이 성균관에서 수학할 때의 일이다. 장맛비가 열흘 넘게 계속되던 여름, 성균관에서 글을 읽다 집으로 돌아간 다산은 안에서 나는 시끌시끌한 소리에 무슨 일인지 묻는다. 사연은 이랬다. 다산의 집에 쌀이 떨어진 지 오래되어 그동안 밭에 있는 호박을 팔아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 얼마 전 어린 호박까지 다 따서 더 이상 내다 팔 것이 없었다. 배는 고프고 먹을 것은 없고 참다 못한 어린 종은 옆집 밭에서 항아리만큼 큰 호박을 발견하고는 몰래 가서 따왔다. 온 가족이 먹고도 남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산의 아내는 남의 밭에서 호박을 따온 종을 혼내고 회초리를 들었다. 누가 너더러 남의 것을 훔쳐오라고 했냐며 심하게 꾸짖었다. 사연을 들은 다산은 아내를 말렸다. 호박을 자신이 먹을 테니 더 이상 이 일로 종을 나무라지 말라고 하며 자신이 밭 주인을 찾아가 떳떳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다. 다산은 종의 행동에 마음이 아팠다. 남의 것을 훔쳐온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종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책만 읽느라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신경 쓰지 못하고 그럴듯한 밭 하나 없는 자신의 잘못이라 여겼다. 다산은 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마음을 헤아렸다. 종이 호박을 훔치게 된 이유를 생각하고 그 마음을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아내에게 더 이상 종을 혼내지 말라고 당부하며 종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자신이 용서를 청하겠다고 한 것이다. 다산은 하규도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기를 바랐다. 누군가의 작은 잘못을 트집잡아 발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며 하규의 마음도 넓어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다산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 방법마저도 스스로 찾고 깨닫는 것이 도량을 넓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쩌면 행여 상대를 용서하지 못한다 해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고 믿었던 게 아닐까. 그랬기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도량을 넓히는 방법으로 용서하라고 말한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